유동열 자유민주원 원장님 모시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이 펜앤마이크에 여러 번 나오셨는데 새로 이제 시청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년 이상 안보대책연구관으로 근무했죠. 북한의 대남 전략, 종북 세력,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해왔고 2014년도에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 강연, 언론 기고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 스파이 세계, 종북 간첩단 어떤 세력들의 진상, 실체 이런 걸 계속 알리고 있는 또 선두에 서 있는 그런 연구자이자 또 앞서 활동하시는 행동가이시기도 합니다. 이 문제부터 저 원장님 질문해 볼게요. 우선 북한 최근 상황을 먼저 좀 점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발언이 세지고 또 어제는 앞서 얘기했던 헌법에 아예 그런 사항을 못 박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의 그런 메시지, 신년 초에 김여정의 메시지 이런 것들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작년 말 그 북한 당 그 전원회의 때 김정은이 직접 그 강령적으로 하달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언론들은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에 하나의 조선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는 그 바로 북평양에 있는 북한이 한반도에 정통성 있는 국가고 이 우리 대한민국은 쉽게 말하면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괴뢰 집단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조선을 고수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인 변화가 난 겁니다.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연설 또 강령을 통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공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전에 남북 소위 그 합의서를 작성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냥 단발적이고 그 당대회라는 공식 대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라는 물론 남조선 것들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김여정이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쓴 건 결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의 조선을 과연 김정은이가 폐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련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폐지한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뭐냐면은 이제 그 북한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평화적 전도하고 비평화적 전도가 있는데 이 비평화적 전도가 바로 이게 전쟁에 의한 무력 통일이고요. 평화적 전도는 남한 내부 혁명을 야기시켜서 북한이 합작하는 방법입니다. 연방제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이 연방제 통일 방안을 평화적 통일 방안이라고 하지만은 연방제 통일 방안은 남한 내부 혁명에 나서 미제를 축출하고 미국을 축출하고 그리고 그 정권 타도하고 용공 조건이 들어선 이 남한의 용공 조건과 북한이 쉽게 말하면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평화적 전도로 내세우는 것도 사실상은 이게 비평화적 방도인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남조선하고는 쉽게 말하면 남조선하고는 이제는 대화나 화해는 없다. 이제 무력 적화 통일을 나겠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조선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조선 논리를 폐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대한민국은 적대국가도 국가잖아요. 국가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동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괴뢰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를 인정을 안 했는데 국가를 인정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나의 조선을 폐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소위 화해와 대화와 통일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 등 기능과 조직을 폐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있죠. 약칭 조평통이라고 하는데 이 조평통의 홈페이지가 웹사이트가 바로 우리민족길입니다. 이게 조평통을 폐지해버리니까 왜 조평통을 폐기하냐. 조평통은 그 바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단체다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걸 폐지함에 따라서 조평통의 홈페이지인 우리민족길이 또 우리민족길뿐만 아니라 우리민족길이 그 유튜브 계정도 다 폐기시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범민련 남쪽 범민련이라든지 6.15 공동위원회 같은 소위 대남하고 대화 교류 협력하는 단체들 다 지금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전선부도 곧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이 좀 바뀌고. 네. 그래서 통일전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남북 대화 업무인데 남북 대화를 안겠다고 그랬으니까 통일전선부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주요 업무가 사라져버리네요. 네. 근데 이제 대남 심리전이 있습니다. 이 대남 심리전은 제가 볼 때 이제 북한이 대남 사업부서 중에서 군이 하고 있는 정찰총국이라는 부서가 있고, 네. 그다음 이번에 그 제주간첩단, 뭐 창원간첩단 등을 야기시킨 그 집단이 문화교육이라는 저희 당에 소속된 간첩기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남 사업부서는 무력통일의 기반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한 비합법 공작을 하는 정찰총국하고 문화교육으로 재편을 내서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통일전선부 같은 대화협력에 흉내를 내는 부서들은 다 없애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또 중요한 발언을 했죠.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아시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굳이 비교하면 국회격인데 실은 국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결정한 내용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들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북한 헌법에다가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 제1의 저희 그 적대국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영토를 갖다가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소위 그 공화국에 북한에 편입시키는 것을 명문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남북 대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은 물 건너갔고 이제는 무력 통일만 하겠다는 것이 이 김정은의 생각이고, 이걸 갖다가 가지고 지금 연초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협박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하고는 대화도 없고 앞으로는 무력 통일 가지고 이제 남한을 상대하겠다는 게 바로 이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생각이 대단히 무모하지만 강력한 압박을 해서 대한민국을 굴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이제까지 접근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력적과 통일을 추구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정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간에 있어 왔던 그나마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던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걸 통해서 북한의 핵무장이라든가 고도화 작업을 그간에 많이 해왔죠. 시간도 많이 벌어왔고, 이제 그거조차도 귀찮다. 예. 예. 사실은 귀찮고, 이제, 뭐, 대남 지하제 혁명을 위해서는 한편으로 보이장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적국이다. 무력 통일에 의해서 점령할 기회를 엿보겠다. 뭐 이런 걸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 또 4월에 총선이 있는 해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있고요. 세계 약 50여 개 국가들의 주요 국가들 중에 선거가 있는 50여 개의 선거가 있는데, 대만이 먼저 이제 그 선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민진당 후보였던 나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간 북한은 기본적인 전략 중에 아까 말씀한 하나의 조선 전략도 있지만 통미봉남 뭐 이런 전략은 이제 한편으로 좀 계속 써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 뭐 이제 북한이 선거를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과거에는 하이브리드식 여러 방식으로 개입을 해왔는데, 올해 총선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예, 이제 북한은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권력 재편계 편승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총선거라든지 예. 지자체 선거에 그 대응해가지고 선거 공작을 정치 공작을 해왔습니다. 예. 그 양상이 크게 두 가지인데, 저희 공개적인 영역에서 직접 지령을 하달합니다. 어떤 식으로 선거투표를 벌여라고. 그리고 우리 내부 심리전, 내부를 교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하에서 기 남한에 침투된 간첩들을 통해서 지하망을 통해서 특정한 후보를 지원해주고 또 이런 선거 공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북한이 공개적인 영역에서 합법 형식을 빌어서 소위 공개 지령을 내려왔는데, 국내 종북 세력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대남 선전 매체를 다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민족끼리라든지 또 대남 주요 방송인 평양방송 같은 거, 그 다음에 각 그 SNS 유튜브 계정을 갖다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제 공개적으로 지령을 하면서 우리민족끼리라든지 또는
구국전선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령을 해서 우리 내부에 저희 그 불안을 조성하고 이러한 그 선거 개입 공작이 원천적으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올해 4월 총선은 철저하게 비합법 지하 영역에서 공작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적발된 여러 간첩단 사건을 보면 자 최근에 적발된 그 창원 간첩단이라든지 민노총 간첩단이라든지 침투방을 다 보게 되면 선거 때 다 진행이 내려왔거든요.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특정 정당 후보를 또 낙선시키는 걸 지령해왔고 그 다음에 뭐 1심회라든지 민족민주혁명당 때 그 총책인 우리 김영한 씨한테 돈을 줘가지고 선거 자금을 뿌린 적도 있거든요. 네. 북한 공작금을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하 간첩망한테 특정 정당을 낙선시키고 특정 후보를 갖다가 당선시키는 이러한 공작을 계속 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대남 침범 차원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갖다가 쉽게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로 말이죠. 막 쉽게 막 흑색선전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았는데 이제 북한 스스로가 대남 방송인 평양 방송도 폐쇄시켜버리고 대남 선전 매체를 심전 매체를 다 폐지시켜놨기 때문에 폐쇄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지하 공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러한 북한이 간첩망을 이용한 지하 공작을 했다는 사실은 그 간첩 조직을 적발해가지고 교신문, 뭐 통신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건데 네. 이제는 이러한 간첩단을 적발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어떻게 지금 지하 공작하는지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지만 기존에 북한이 지하 간첩망한테 지령해가지고 이 선거에 개입한 그 패턴을 보게 되면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반대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가짜뉴스라든지 각종 유인물 갖다 살포한다든지 그다음에 특정 그 정당이나 후보를 밀기 위해서 직접 공작금을 전달하는 방법 뭐 이러한 것들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북한이 그동안에는 보수 정당에는 손을 안 댔는데 이제 90년 중반 이후부터는 보수 정당 안에도 프락션을 갖다 뜯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그 소위 그 좌파 정당한테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 세력을 북한의 포섭된 세력을 소위 보수 정당으로 집어넣어서 침투시켜서 거기서 공천을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 제도권 정도 공작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이래 북한이 진보 합법령에서 진보 정당 공작을 하면서 지하 공작을 해왔는데 이 진보 정당 공작은 북한이 이제 생략을 하고 지하 공작에 갈 것이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 며칠 앞두고 이루어지는 가짜 뉴스는 해명할 수도 없거든요. 네. 해명하기도 전에 그냥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가짜 흑색선전 공작을 북한이 지하 소위 그 간첩망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해방정부 이후에 그 마치 북한에서 우리 당시에 이제 막 창설되기 시작한 국군이라든가 방첩부대 이런 데에 막 비밀리에 그 세력들을 집어넣고 예. 유력한 우익 정치인들의 참모로 비밀리에 북한 공작원들을 보내서 이렇게 어떤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이 연상됩니다. 그게 이제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 1호라고 있는데 성시배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성시배라는 간첩을 갖다 국내에 침투시켜서 예. 그 남노당 조직과 별도로 김일성이 직접 북조선 노동당 남반부 정치위원회라는 걸 구축해가지고 성시배가 그런 공작을 했죠. 그렇죠. 그 정말 이 성시백의 대남 공작은 정말 엄청납니다. 예. 예. 굉장히 성시백 씨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정치적인 문제에서. 그 부분은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면 한번 좋겠네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0년 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법을 개정을 했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폐지가 되고 경찰 내로 일부의 이제 그 역할이 이양되는 상황인데 일단 개정된 국정원법의 그 내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뭘 노리고 했는지 그 취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이제 그 공약사항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다가 독립적인 안보수사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지난 총선 때 확보를 하니까 바로 국정원법 개정 작업에 들어서
이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이 부서, 국내 부서를 다 두 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라고 있는데요. 국정원의 그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3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되어가지고 이제 5일 1월 1일부터 이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지금 없습니다. 간첩을 못 잡습니다. 네. 경찰이 전담을 하는데, 근데 왜 2020년 12월 달에 됐는데 왜 올해냐? 그 부칙에다가 유예 조항을 넣습니다. 3년 동안 유예하도록.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한참 국회에서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계속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는데,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저하고 모 변호사 2명, 공안검사 출신의 변호사 2명을 비공개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담회를 냈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예. 그때 제가 나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여야 의석 분포를 볼 때 강행할 게 분명한데, 정말 집권 여당이, 정말 그때 여당이 더불어당이 여당이 네. 진짜 그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경찰로 전체 전수할 수 있는 위기가 필요하다. 시간이라도 달라. 네. 최소한. 그래서 내가 그때는 2년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때 딱 아니 제 페이퍼가 있으니까 제출한 것들. 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여야 합의해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작년 말까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 민노총 침투간첩망, 전북망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유예견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이라든가 바로 시행을 해버렸으면 네,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때 아무도 그때 야당인 그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무조건 반대만 하지. 그래서 제가 부칙에다가 그 유예 조항을 넣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반영이 돼서 그나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게 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 김정은이가 이제 화해와 통일을 안겠다. 네. 너는 적대국이고 교정국이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남반부 전 영토를 갖다가 평정하겠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비합법 공작,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공개적인 합법 영역에서의 공작을 한다면 비합법 지하 공작을 하는데 누가 행사하느냐? 전면전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하지만은 그 남한의 혁명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첩들이 해야 되거든요. 바로 정찰총국이나 문화교육 같은 간첩 공작 부서가 이를 행하는데 어느 때부터 이게 강화되려면 그걸 갖다 억제할 수 있는 디터런스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같은 이러한 부서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지금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비합법 간첩 공작을 막아야 할 이 시점에 강력한 억제되겠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뺏은 것은 정말 잘못되고 앞으로 내년 아니 올 4월 총선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면 다시 국정원법을 재개정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줘서 국정원, 경찰, 방첩사령부 이 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협업을 하면서 국가안보수사의 그 유예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정된 국정원법에 좀 기초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여쭤볼게요. 대공수사권은 폐지가 국정원 됐고 네. 경찰로 이양이 됐는데 대공 업무는 수사권만은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예.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업무 역할 분담 그럼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이 그 직접 간첩을 난파할 때 직접 육상이나 해상이나 수중으로 침투하는 방법을 직접 침투 방식인데 네. 이걸 좀 이제 그 배제하고 제3국을 우회하는 우회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이 해외에서 다 일어납니다. 작년에 적발된 4개 간첩망도 다 해외에서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중국 광저우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캄보디아 등에서 만났는데 네. 근데 경찰은 그 해외에 그 대국망이 없습니다. 국정원 직접 대국망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눠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국정원은
그 수사권만 없지 그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법에 의하면 안보 정보를 위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이 해외에서 그 소위 북한의 그 저희 간첩 활동망을 갖다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죠. 추적을 하고 채증을 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걸 갖다가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소위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망을 가지고 있는 또 탁월한 해외망에 역량이 있는 국정원이 그런 해외에서의 대공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해서 그 의미 있는 것을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할 때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는 작년에 제가 이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지금 그 이관시키는 데에서 정부가 합동점검팀을 구성했거든요. 예. 합동점검팀을 구성했을 때 제가 이제 국정원 측 그 점검 요원도 있죠. 간부로 구성된 네. 또 경찰의 요원도 있고 유일하게 민간 그 점검 요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민간 점검 요원으로 들어가서 그 대통령실이 주관한 합동 점검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다 봤거든요. 예. 다 봤는데 일단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어차피 법은 통과되어서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찰과 국정원의 그런 협업 관계를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찰청의 그 안보수사단 안에 네. 그 교류 협력팀을 두릅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그 베테랑 수사관들이 직접 이제 과거의 수사관 지금 이제 조사관들이 직접 파견에 나와가지고 그 교류 협력 그 협력팀에서 우리 경찰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국정원이 또 쉽게 말하면 경찰에 넘겨주는 자료를 갖다 주고 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양 기관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이미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1월 1일부터 가동이 지금 되고 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열심히 채증한 정보가 우리 기관을 가서 수사를 해서 간첩을 검거해서 크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하고 죽도록 목숨 바쳐 고생해가지고 수입해서 타기관이 간첩을 검거해서 광을 내는 것하고 네. 그거 다르잖아요. 예. 벌써 이 강도가 다르고 이건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외 요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그 저희 그쪽에 체증도 하고 침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이 정보 수집과 수사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양분화가 돼 이원화되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걱정되는 바가 많지만은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경찰은 간첩 잡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글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제가 뭐 경찰청 출신 연구관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찰청 출신 연구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글도 쓰고 국회에 가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경찰청 우리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 제가 많이 항의를 받았어요. 왜 네. 경찰청이 힘 좀 쓰려고 그러는데 왜 국정원 편드냐는 네. 식으로 이런 예. 말까지 들었지만은 예.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권 수립 이후에 중앙정보부가 60일 생겼는데 생기기 전까지 누가 간첩 잡았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대공 수사를 다 했죠. 군 방첩대가 잡았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한 거죠. 61년에 이제 중앙정보부가 창설돼서 중앙정보부가 간첩 수사에 이제 종가가 된 건데 그 이외에도 그 북한이 직접 침투하는 간첩들이 있잖아요. 우리 경찰도 잘 잡아요. 네. 그런데 얘들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제3국을 우회해서 침투를 시키니까 해외 방첩망이 없거든요. 우리 경찰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간첩 검거율도 떨어지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경찰이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폄하시키지 말고 국정원보다는 역량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찰이 원래 잘했는데 대공 역량이 완전히 약화된 게 뭐냐면 바로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문에 예. 그 남영동 대공문실이 중앙정부에 맞설 정도로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대공 전문가들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에 이 국정원의 대공사건을 없애고 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경찰 대공수사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데 도리어 경찰 대공수사 인력을 125명을 갖다 전체 수사 인력의 25%를 삭감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역행한 거죠. 국정원의 대공사건을 없앴으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 정도의 규모를 경찰에 더 추가로 증원시켜줘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경찰의 안보 경찰들 인력을 125% 아니 125명을 갖다 촉수시키겠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돌아서도 한 명도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은 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대공수사 인력을 갖다가 또 역량을 완전히 촉수시키는 무력화시키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경찰도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많이 그 역량이 피폐됐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행사하던 그 정도의 역량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다. 다만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해외 파트가 특히 부족해서.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지금 해외 방천망 조직은 경찰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 제한적이고 원래 이제 근본적 제한이 있다고 치고요. 두세 가지 문제 예를 들자면 요즘은 공작 방식이라는 게 무슨 접촉 방식도 있지만 사이버 그렇죠. 기술을 이용하는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추적하고 있을 때 장기간 그건 추적해야 하는데 경찰 대공수사국의 문제가 뭐 인적인 요소가 이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곳으로 지휘를 한다든가.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양 과정과 별개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이 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양쪽으로 좀 진행되거든요. 배합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이 오프라인 상에서 북한의 간첩 활동도 차단시켜야 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북한의 간첩 활동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해외 파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은 그럼 경찰도 해외에다가 해외 대공망을 구축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해외 대공망은 지금 이번에 구축을 할 때가 70다 인력을 확보해서 그러면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데 노하우가 없잖아요. 금방 가면 뭐 다 추적하고 합니까? 국정원은 몇십 년 동안 가까운 그 역량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는 안 되고 최소한 성과가 달려면 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서는 합법,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뭡니까? 이거는 합법기관입니다. 합법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관인데 해외에 나가서 비합법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국정원 요원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장면을 사진을 채진했는데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재판할 때 초상권을 제기합니다. 너 물어보고 찍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비합법 영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한다? 이거 나중에 이게 재판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증거 배제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수사기관이지만은 소위 그 정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협업이 필요한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국정원의 대공사국이 없어지니까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해외 파트에서 대공정보를 또 국내에서 대공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도 국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더 아주 강력하게 또 더 확산시켜서 봐줘야 된다. 그래서 그 정제된 정보들이 우리 경찰로 와서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보는 건데요. 특히 사이버 공간은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국정원이 그 많은 과학정보 기구들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 사이버 범죄 수사는 경찰이 잘하죠. 그러나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간첩 활동, 특히 아까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 같은 첨단 암호 방식으로 교실을 나는데 그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국정원은 그걸 다 풀어서 작년에 4개 간첩망을 적발한 거거든요. 네. 다 교신용을 푼 거예요.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을.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난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두 기관이 협업을 해가지고 국가안보 유연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고 국민도 격려를 해줘야지 그냥 경찰 니들이 무슨 뭐 간첩 잡을 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격려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좀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국가기관에 사실은 이런 주요 기관들은 대립되는 조직이 아니고
상호 보완제예요. 예, 국정수사권의 폐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정원과 경찰은 굉장히 협력 관계해야 그렇죠. 돼요. 예, 예. 그리고 군의 이제 또 방첩부대도 물론 협력 관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경찰의 대공수사 업무를 맡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 이런 시각은 잘못되어 있죠. 네,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이 다시 복원한다 하더라도 부활시켜야죠.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행위로 좀 넘어가면서 방첩활동 문제를 좀 단 두세 개 짚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정당과 시민단체 직접 이야기를 하면 자유민주당, 바른사회시민의, 신문명정책연구원, 공권력 감시센터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 시민단체와 정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네요. 예. 근데 그 이제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느냐? 예, 예. 그게 보니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USB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 USB 전달한 게 사실은 간첩 행위다, 간첩 범죄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고발하는데 이 내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을 이렇게 보니까요, 파고 또 파도 계속 반국가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정권 주입에서. 예, 이번에 그 6개 단체가 경남 경찰청, 왜냐하면 문재인 부부가 현재 문재인이가 경남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할 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내용이 뭐냐면 국가보안법 제5조 소위 그 자진전 간첩죄를 적용을 했죠. 고발했는데 그 고발 단체 중에서 공권력 감시센터가 그 독자적인 조직이 아니라 자유민주연구원에 소속된 공권력 감시센터입니다. 자유민주원. 예, 자유민주연구원. 예, 소속된 그 조직이 공권력 감시센터인데요. 네. 이 작년 2월달에 저희가 이 공권력 감시센터를 발족시켜서 지금 이 잘못된 이 문재인 시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조직에 의한 이러한 지금 저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이가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둘이만 딱 앉아가지고 USB를 건넸다고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USB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이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여러 변호사 조직 같은 데서 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과연 뭐냐라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통일부에서 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발언입니다. 예? 이 답변이 오니까 그럼 잘 됐다. 그럼 그 USB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그 기밀 아니냐.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 아니냐 해서 바로 저희가 이제 고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의 제4조가 이제 보통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그 형법 98조를 적용하는데 형법 98조를 적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그 반국가 불법단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간첩은 형법 98조를 적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제4조나 5조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4조가 뭐냐면 목적수행 간첩죄예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고요. 네. 5조는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진지원 조항이 있는데요. 북한이 지령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스스로 소위 비밀 같은 거라든지 국가안전보안에 관련되는 비밀을 수집해가지고 북한에 전달해 주는 거. 네. 이게 자진지원 간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딱 그 결정을 줬죠. 이것은 4조는 적용이 안 된다. 4조를 적용하려면 반국가단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북한이 지령도 아닌데 스스로 국내 비밀 수입해서 북한에 전달했기 때문에 제5조 자진전 간첩죄로 저희가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5조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안에 그 USB 안에 통일부 회신이 왔잖아요. 왜 공개를 못하느냐?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니? 이건 바로 간첩. 그걸 갖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북한 김정은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간첩 활동이었어요. 스스로 발목을 잡았네요. 그런 내용이군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어차피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그 USB 내용이 뭐냐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USB 내용에 따라서 간첩이 될 수도 있고 간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USB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정부가 그걸 이제
공개를 해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정말 그게 국가 기밀이라면 문재인은 정말 현역 대통령으로서 간첩 활동한 이러한 이제 세계 스파이 세계상 이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현역 대통령이 간첩 활동. 그러니까요. 예. 예.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간첩인 경우는 독일, 미국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 대통령 간첩죄가 되는 초유 상황이 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에 일단 고발했으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고발해 주시는데 동참은 6개 단체는 네. 정말 애국적인 단체입니다. 그 지금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고발인 조사도 받아야 하고 참 이게 번거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단체 명의를 함께해서 이렇게 고발에 동참해 주신 바른사회 시민의 행동하는 시민들, 행동하는 시민, 그 다음에 신문명 정치연구원, 또 그다음에 자유민주당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간첩, 즉 스파이 활동이 지금 활동 대상, 영역, 수단 이런 게 갈수록 고도화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방첩 활동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좀 개선할 점 부분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북한 간첩들의 그 활동 양상이 점점 진화되고 네. 정교화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간첩 활동을 소위 차단시키고 제어할 우리 반면에 이 대공수사 당국은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뒤를 따라가는데 앞서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북한의 대남 간첩 전술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차단시켜야 되고 이 전술에 대한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를 봐가지고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부처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북한의 대한민국 안보를 노리는 집단이 북한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사이버 공간을 보면요. 중국,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접속해서 빼가는 집단 중 북한 빼고 나머지가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거든요. 중국이라든지 또 비국가 행위자, non-state act라고 해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또 대한민국의 안보와 각종 산업 기밀을 갖다 빼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그 21세기 이 방첩 전선은 이제는 국경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완전히 넘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수법들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적인 북한의 대남 파괴 전박 활동도 막아야 되지만 제3국 심지어 우방국 우리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우방국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기밀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개량하기 때문에 다중적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방식인데 이에 반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요새 무슨 간첩이 있느냐는 말을 하고 그래서 첫째는 이러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다중적인 대한민국을 향한 이런 방첩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 구축은 거기에 따른 법령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소위 안보 유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소위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라는 법이 없어요. 대통령 훈령,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라는 훈령 가지고 좀 하고 있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가 안 되잖아요. 시스템을 갖춰요. 두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요. 예산 등등 이유로. 그다음 시스템도 부족하고 그다음 장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방첩 요원들이 또 대공수사 요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좌파 정부 때는 우리 대공수사 요원들을 남북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 세력으로 치부하면서 적폐 세력이 됐나요? 적폐적으로 규정해서 각종 문제를 삼는 이런 마당에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됐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최일선에서 지금 대공사 또는 방첩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법적인 것들을 갖다가 미비한 것을 정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이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이 스파이들의 천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께 이제 뒤에 부분은 상당히 좀 남북 대국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좀 해주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첩단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판이. 근데 재판이 지금 하세월입니다. 민변이 이제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보는데
지금 그 사건 보면서 좀 뭔가 사법적 법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련의 간첩 사건 등 이 안보 사건 재판을 보게 되면 예. 대한민국의 이 사법 시스템이 예. 소위 그 간첩들한테 농락당하고 있다 완전히. 아. 그러니까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허점을 미비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특정 그 집단의 변호인들이 계속 이제 재판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지금 간첩 혐의로 구속을 시켜놨으면은 소위 그 6개월 이내에 9개월 이내에 이제 구속기간 만료거든요. 그러면 1심 판결을 보통 내줘요. 역대 재판부에서는 네. 안보 사건은 이제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를 내려주는데 지금 선고를 못 내리도록 계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또 하고 안 되니까 국민 참여자폐 신청을 하고 안 되니까 또 재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재판을 연기하는 기능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재판에 출 때면 변호인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빠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속 만료 기한을 다 넘겨서 다 풀어줬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개 간첩망 있지 않습니까? 자, 민노총 침투 간첩망하고 그 다음에 창원 간첩망, 그 다음에 그 제주 간첩망, 그 다음에 전부 간첩망 관련자들이 1심 구속기한 만료가 돼서 다 지금 풀려난 상태예요. 네. 그래서 간첩들이 거리를 좀 활보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빼고 없어요. 이런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은 그 2021년에 적발한 청주 간첩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자주통일 충북 동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 풀려나오고 지금 3년 돼 가는데 1심 판결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하세요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 재판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법부라는 그런 타이틀 붙여서 썼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국익 또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간첩 사건 뿐만 아니라 이런 형사 사건에서도 이러한 그 재판부들이 재판을 기피하고 이제 2월 달에 3월 달에 정기 인사동이 있으니 그때 싹 바꾸면 판결이 안 나간다.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보 사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민사하고 형사부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있지만 근데 거기다가 그 안보 사건부를 둬야 됩니다. 안보 사건. 그래서 판사들도 네. 북한의 간첩 활동이라든지 대남 공작을 좀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돼요. 전혀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남 공작을 하고 대남 간첩을 어떻게 조직하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 소위 기본적 지식이 없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민변은 전문가들인데 민변 변호사들은 특정 집단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용당하고 악용당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안보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둬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 참여재판이라든지 법관 기피 신청도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이러한 그 개정을 필요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는 간첩들이 우리 신성한 법정을 갖다가 놀이터로 삼는 이런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 모시고 북한의 최근 행태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최근의 상황이 어떤지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행위 그리고 방첩활동의 추세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